건축사님, 저희가 지금 선양다원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양다원은 어떤 곳인 거예요? 예, 선양다원은 이제 우리 순천 최초의 패시브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패시브하우스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초소형 패시브하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초소형 패시브하우스의 모든 요소를 다 담은. 그러면은 초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담겨 있는 모든 요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단열재만 잔뜩 넣어놓고는 패시브 하우스다, 또는 시스템 창호를 썼으니까 패시브 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정확한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고, 그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아주 균형 있게 또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건축 단가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냐 이것만 따지고 비교를 해버리고 평가해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전남 부동산 방송 아나운서 황혜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박병일 건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초소형 패시브하우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아담해요. 이 건물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이 건물은 이제 스님께서 절에 있는 다실인데요. 일반인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불교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신도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무료로 개방된 공간으로 설계를 했고요. 원래 이제 화장실이 1층에 있잖아요. 저 화장실이 있는 공간 위에 패시브하우스를 아주 작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군요.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럼 원래는 화장실이 있었던 공간에 약간 증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이곳에 하필 패시브 하우스를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절에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절에 패시브 하우스. 사실 보통 패시브 하우스는 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집만 패시브 하우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용도의 건축물들을 패시브 하우스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은 격이긴 한데요. 우리 주지 스님께 제가 이제 뭐 이런 것을 짓고 싶다 하셨을 때 제가 설득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불교에서 보시면 우리 의식주를 보시면 옷도 승복만 입고 생활하시고 식사하시는 것도 바로 공양하시기 때문에 낭비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만큼 유독 겨울철에 제가 보니까 스님들이 사실은 집을 비닐로 이렇게 싸시고 또 난방을 엄청 이렇게 떼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뭐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불교 용어로 여법하지 않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스님께 부처님과 같은 여법한 그런 건축물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설득을 해서 우리 스님께서 다행히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럼 해보자 용기를 내셔가지고 군뱅이의 설득을 당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시브 하우스 순천의 최초라고 들었어요. 2014년도에 저희가 도전했던 거고요. 제가 2013년에 사실 패시브 하우스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래서 스님께 차마 설계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설계해드리고 무료로 모든 과정을 제가 감리를 해드릴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패시브 하우스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도 독일의 그 PHI 인증을 받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름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패시브 하우스는 아직 40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순천이 유독 한 26동이라고 하는 패시브 하우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많죠. 근데 이제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독일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이고 획득을 한 이유가 우리가 전 세계 60개국이 독일로부터 인증받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받아야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신뢰를 얻고 저도 그 인증을 목표로 해야지 더욱더 열심히 어떤 공부나 어떤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풍문으로 듣기에는 네. 이 PHI 인증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진짜 공부하셨네요. 네. 바람 엄청 부네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에너지 성능으로 따지면 1.5리터 인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3리터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1.5리터 인증을 패시브하우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3리터 인증을 이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는 로우 에너지 빌딩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는 에너지 슈퍼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네. 인증을 저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인증해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건물을 보니까 또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요소, 지금 밖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 건물에 작지만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제 대표적으로 한 8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어요. 저 이거 좀 공부해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남쪽이 맞나요? 맞아요. 남쪽입니다. 남향. 남향. 네. 남향을 중점으로 짓는다고 제가 네. 공부를 해가지고 왔고 맞고요. 남향에 큰 창을 하나 낸다. 맞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밖에 블라인드나 처마를 짓는다. 맞아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블라인드가 요소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여름철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든지 있어야 된다. 그림자 네. 요소라고 불러요. 쉐이딩. 그림자 요소. 네. 그림자 요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대단하셔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건축물의 형태를 네. 즉 같은 면적 대비 외피 면적이 적어야 됩니다. 사람 몸이 같은 데 웅크려서 외피 면적을 줄이면 따뜻하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건축물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형태처럼 외피 면적을 작게 해라. 네. 이제 AV 레시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5가지 요소가 이 기술 요소인데요. 창호에 대한 기술 요소, 그 다음에 단열, 네. 그 다음에 기밀, 그 다음에 열교, 점점 머리가 말이 어렵네요. 환기, 열애수 환기라고 하는 그 5가지 요소가 또 추가돼서 그래서 한 8가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패시브하우스 요소이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 여러분들이 뭐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단열재만 잔뜩 넣어놓고는 패시브하우스다 또는 시스템 창호를 썼으니까 패시브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정확한 패시브하우스가 아니고 우리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아주 균형 있게 또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밖에서 저 머리 막 날리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오늘이 어제 눈이 내리고 오늘이 정말 춥잖아요. 아까 뭐 핸드폰 보니까 영하 6도 정도를 그러니까요.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순천이 사실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가 흔치 않은데 그렇죠. 밖의 온도랑 안의 온도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아까 전에 와서 실내 온도를 봤더니 한 17, 8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힘든 부분이었는데 바닥에 난방을 하지 않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따뜻해서 전 난방을 한 줄 알았어요. 약간 한 것 같은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난방은 햇빛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난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돌 문화인데.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을 난방하지 않는 패시브하우스를 정통으로 구현하고자 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그 대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도들로부터 저를 사랑하는 신도들로부터 청문회까지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매년 많은 신도님과 스님께서 경험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겨울에 난방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여름철에도 냉방도 아주 조금만 해도 되고 그런 것에서 정말 감동하시고 만족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 선양다원을 지으면서 적용했던 단열 기술은 먼저 바닥, 벽, 지붕에 대한 단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바닥 단열은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단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PS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단열 성능이 높은 단열재를 썼고요. 벽과 지붕에는 폴리우레탄 보드라고 하는
아주 성능이 높은 예전에 냉장고에서 썼던 단열재예요. 그 단열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열재가 남쪽 벽, 동서쪽 벽, 북쪽 벽마다 두께가 다 다르게 적용됐어요. 왜요? 저희가 그 남쪽은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창이 있고 벽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의 단열 성능과 네. 벽의 단열 성능의 밸런스 때문에 얘를 두껍게 할수록 창 쪽으로 열이 많이 새겠죠.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얇게 썼고요. 동서쪽 벽을 그 다음 두께, 북쪽 벽은 가장 두껍게. 네, 그것도 제가 PHP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적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붕 단열재가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두껍게 단열재가 적용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남쪽 지역이죠. 네. 근데 서울이나 강원도는 북쪽 지역이죠. 네네. 기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패시브하우스는 그 지역 기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단열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를 봤을 때나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단열재를 더 얇게 써도 똑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성비가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집을 짓는데 네. 비용이 아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지역이 패시브하우스를 많이 활성화하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순천에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게 정말 유리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요. 요소가 뭐가 그 다음 요소는 이제 기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밀. 네. 자,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모든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도 기밀 시공을 다 해놓고 나서 네.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밀 작업은 뭐 테이핑이랄지 시트랄지 여러 가지 자재를 써서 틈이 없게끔 메꾸는 작업인데 네. 자, 그 틈이 없는지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창 하나를 뜯어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밀 테스트 기를 장착하는데 그것은 선풍기와 같은 팬이에요. 팬을 돌려요. 네. 근데 실내 공기 압력을 바깥에서 바람을 세게 불어넣으면 점점 압력이 올라가겠죠. 공기 압력을 50파스칼까지 올립니다. 그럼 50파스칼의 압력이 딱 걸렸어요. 네. 그럼 팬인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돌다가 50파스칼의 압력이 걸리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걸리면 속도가 팬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틈이 어딘가 많아가지고 막 새면 얘가 더 계속 빠르게 돌겠죠. 그 회전력으로서 기밀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독일 쪽으로 보내야지만이 인증이 나오는 거죠. 이 네. 창에는 어떤 요소가 숨어져 있나요? 이제 패시브하우스에 적용되는 이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네.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열리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라이딩이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열어서 당기는 거, 이게 턴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끼는 거, 이것은 틸트라 그래서 틸트 앤 턴 방식의 창호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창호도 있는데 그리고 유리가 불빛을 좀 비춰볼게요. 보시면 불빛이 몇 개로 보이시죠? 3개요. 네, 3개. 자, 유리가 3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유리가 일반 유리는 보통 페어글라스라 그래서 2장이죠. 유리가 2장이게 되면 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한 칸이죠. 네. 그러면 그 공기층이 단열층이거든요. 근데 유리가 3장이 되면 공기층이 몇 칸이죠? 2칸. 2칸. 그래서 단열층이 2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한 장이 더해짐으로써 단열 성능은 높아지는 거 훨씬 2배로. 근데 그러면 유리 한 장 더해서 4장 하면 되겠지 않겠냐 네. 생각 들죠? 네. 그런데 그러면 단열 성능은 좋아지는데 외부에서 햇빛이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햇빛 취득률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런 하드웨어가 나중에 금방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삼중 유리가 최적의 창호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만 더 설명드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이렇게 열었어요. 네. 자, 열면 자, 이게 보시면 이 고무 같은 거 있죠.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게스킷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게스킷이 냉장고 보면 문 딱 닫으면 고무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벤츠 자동차에서 먼저 개발해 가지고 이게 창호에 나중에 적용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벤츠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 소음이 차로 엄청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 게스킷을 2개를 대줬더니 소음이 굉장히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호의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게스킷입니다. 그래서 이 게스킷이 보통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네. 좋은 시스템 창호예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창 앞에 와 있으면서 제가 그냥 아까 우리 그림자 요소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우리가 처마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서쪽 벽에는 제가 블라인드를 설치해 놨거든요. 이 블라인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서쪽 벽에 수직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했거든요.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건물이 몇 층일 수도 있고 바깥에 블라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 블라인드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수동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블라인드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보통 실내에 이런 블라인드가 있는데 실내는 보통 프라이버시용이고요. 외부에 블라인드가 있어야지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건데 외부에 있을 때는 햇빛 차단율이 75%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실내 쪽에 블라인드가 있을 때는 15% 정도 차단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름철에 이 블라인드를 쳐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닫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깜깜하죠? 그러면 이것을 춤으로 인해서 햇빛은 막았지만 빛도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빛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렇게 각도 조절 기능입니다. 이걸 적당하게 하면 조망권도 확보되고 빛도 들어오면서도 햇빛은 적절히 막을 수 있는 그 각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외부 전동 블라인드가 뭐 패시브하우스 필수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같이 처마가 없는 그런 건축물에서는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이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양에는 효과적이지만 남쪽이나 굳이 동양에는 블라인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햇빛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목구조의 열교가 있고 콘크리트 열교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건물 목구조로 지었으니까 제가 목구조에서의 열교만 말씀드릴게요. 목구조로 집을 짓게 되면 보통 목재로 뼈대를 구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단열재를 채우는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글라스 울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그런 식의 목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이에 있는 단열재로는 열이 새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목재는 단열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새는 열이 미세하지만 있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목조 구조라고 하셨는데 목조 구조에서 열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방식을 쓰지 않고 목구조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외벽에다가 OSB를 먼저 면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밀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 폴리우레탄 보드를 아주 딱 정확하게 틈 없이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교 없는 건축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 나가는 일단 열기가 없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벌써 마지막 왔어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열외수 환기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폐 같은 거죠. 폐. 호흡기관입니다. 그래서 창을 다 열지 않고도 이곳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건물은 굉장히 심플하고 작은 건물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이 냄새가 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싱크대가 있는 이쪽 공간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좀 키가 크시니까 한번 손을 한번 뻗어가지고 그 끼 한번 손 대보세요. 어떠세요? 이 시원한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시원하죠. 지금 엄청 차갑지는 안 차가워요. 않죠. 외부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저 온도계 보니까 약 20도 가까이 됐네요. 아까 바깥의 온도가 영하의 날씨였는데 이게 영하로 공급돼 버리면 냉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서 실내에서의 그 공기를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열만 외부 신선한 공기에 주고 빠져나가고요. 외부 차가운 공기는 데워져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전열로 데우는 게 아니고 실내외 공기와 외부 공기가 접촉을 통해서 데우고요. 대신에 공기가 섞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기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기계로 하고 있죠.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바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환기장치가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 기준입니다. 이 실내 공간에서의 25데시벨 이하, 또 환기장치실에서의 35데시벨 이하의 아주 정숙한 소음 기준을 만들어야지만이 아주 주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실내 공간에서 이 바람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리모컨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장치는 이 안쪽에 있어요. 자, 먼저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는
필터를 교환하기 좋은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보통 천정용으로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쉽지 않죠. 네. 풀러가지고 한다는 게. 근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설치되고 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그냥 필터를 이렇게 뺐다가 교환하는. 쉽죠? 네, 너무 간편하죠. 1년에 2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2번 다 하겠는데요? 1년에 2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터 상태가 깨끗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오염되면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주 쉬운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건 뭘까요? 이거 여기 주름이 있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르시겠죠? 소음을 저감해주는 사일런서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이 환기장치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 아까 조용했던 이유는 이 소음기를 달았기 때문에 얘가 소리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일런서를 통해서 실내 쪽으로는 가야 되고요. 자,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실내 오염된 공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 쪽으로 구멍 2개가 나와 있겠죠. 이 2개에는 반드시 이 발포 고무 단열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단열재가 안 돼 있으면 겨울철에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굉장히 차가울 거고 여기에 결로가 맺히겠죠.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패시브하우스가 코로나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공기질 또는 환기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기된 공간에서 머물러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환기 시스템 보면 방에 공급이 되고 화장실에서는 빼주는 흡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주고 빼주는 방식인데 자, 방에 공급되는 공기량보다 화장실에서 빼주는 양이 더 많으면 그 실내 공기의 압이 음압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면 안방에 혼자서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문틈으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새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안방 화장실 그 환기량을 더 높여버리면 음압이 되는 거예요, 방이. 그러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죠. 음압 병동까지는 아니지만 음압 격리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왕 건강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패시브하우스가 가지는 건강적 장점을 좀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온도. 온도를 아주 잘 유지하는, 따뜻했잖아요. 근데 따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의 온도 분포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시브하우스는 모든 곳에 온도 측정을 해보면 3도씨 내외입니다. 그렇게 일정한 온도를 준다라고 하는 게 사람 몸에게 굉장히 면역에 좋다고 해요. 그게 있고 이 공기를 외부 공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준다는 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건강보조식품 보면 항산화 뭐 물질, 항산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사람 몸은 산화되면 노화된다는 것이고 면역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0.1당 면역이 10% 떨어지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사람 몸은 태어날 때 7.4의 pH를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이 7.4가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데 보통 노인들이 7.1 정도 돼 있대요. 그래서 이 계속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부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피부에도 좋고요. 아토피에도 좋고요. 노화에도 좋고요. 면역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 공기질을 잘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강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에 지으셨나요? 너무 천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극비를 유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건축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냐 이것만 따지고 비교를 해버리고 평가해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건축물 또한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공간도 리모델링을 다 이거 지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기둥을 세워서 굉장히 난코스, 어려운 방식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중에 추가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우리 2층 패시브하우스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물론 발코니 부분이 또 있지만 발코니 제외하고 실내 공간만 12평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비용으로 따지면 비싸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 당시예요. 그때는 창을
독일에서 수입을 했었고요. 저희가 환기장치도 수입을 했고 기술력이 이 지역에 저 없어가지고 다 서울에서 기술자 내려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또 짓는 과정에서의 뭐 비도 많이 왔고 애로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조금 비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비싸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술력들이 국산화됐습니다. 그리고 창도 다 독일에서 프로파일 수입해서 제작을 해요. 한국에서.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양성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패시버스를 짓는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런 건축 공사비와 크게 다르지 않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에게도 이 패시브하우스는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토피도 있고 또 콜린성 알러지라고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좀 민감한 알러지가 있거든요. 정말 앞으로 집을 또 제가 짓게 된다면 패시브하우스 정말 눈여겨보고 옆에서 많이 배워서 좋은 집 짓고 싶네요. 네, 오늘 박병렬 건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패시브하우스에 관심 많으시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또 앞으로 건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병렬 건축사님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